자, 내년 6월 10일 날 보시죠. 시험 날짜 발표됐어요. 내년 6월 10일. 국가직은 4월 9일. 8일이요? 선생님이 9일이라고 하셨는데, 방금. 자. 8일이에요? 네. 4월 8일, 6월 10일. 예. 지방직도 알아봤는데 6월 10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일주일 늦는 거죠. 올해는 6월 3일인가 봤었죠? 아니, 중간이 6월 10일이고, 이번 예상일이 6월 3일인가 보네. 아, 그래. 제가 거꾸로 알고 있었구나. 아니. 쏘리. 다시 한번 물어볼게, 다시 한번. 자, 지난주에, 자, 이론 쭉 하다가, 공공선택 이론 그 부분 하다가, 좀 끝냈죠, 공공선택 이론. 그래서, 선생님 책으로는 138페이지에서, 자, 중위투표자 이론도 했었고, 리스카덴, 거기, 자, 144페이지, 책으로는 144페이지고, 자, 그 다음, 요약으로, 정리집으로는 28페이지. 자, 선생님들은 두 번 보니까 여기 책도 보지만 이걸로 요약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자, 리스카덴의 관료 예산 극대화 가설, 여기서부터 볼 차례입니다. 자,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행정의 이론을 봤는데, 어떤 것부터 해서 고전적 조직 이론인 과학적 관리론부터 해서 쭉 봤었죠. 그렇죠?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행태주의. 그 다음 우리가 그렇죠. 생태론하고 비교행정론, 그 다음 체제론하고 발전행정론. 여기까지 봤어요. 그 다음, 자, 거기에 있는 어떤 부분, 공공선택이론. 자, 25페이지, 공공선택이론 봤었고, 공공선택이론에서, 자, 이 특징들 좀 봤었고, 그 다음, 자, 공공선택이론에서 한번 거기서부터 살짝 봅시다.
우리가 25페이지, 이 요약집으로는 25페이지 공공선택 이론에서 거기 보니까 의의나 배경이 있죠. 자, 그 다음 공공선택 이론의 주요 특징. 공공선택 이론의 주요 특성은 출제가 많이 된 부분이죠,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출제됐으면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거기, 자, 제일 위쪽에 경제학적 접근 방법을 비시장적 의사결정 분야에 연구했다. 이 부분은 비시장적 의사결정 분야면 어떤 부분이야? 비시장이니까. 공공 부분이죠. 공공 부분 연구했다. 그 다음 방법론적 개체주의와 연역적 접근한다. 자, 이런 말들이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방법론적 개체주의하고 연역적 접근. 자, 우리가 학문하는데 방법론적 개체주의하고 방법론적 전체주의를 봤었죠. 그래서 방법론적 개체주의는 한 사람을 연구하면 이 사람들 쭉 결국 다 하면 전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만 연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 한 사람은. 그래서 이를테면 경제학 같은 데에서 대표적인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쓰는데 경제학 보면 사회의 모든 사람을 다 연구해요? 아니면 한 사람의 효용과 비용, 이 효용과 비용 같은 걸 계산해서 다 시그마로 더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방법론적 개체주의라고 그래요. 그 다음 연역적 접근한다. 자, 쉽게 말해서 연역적 접근은 균합적 접근하고 대비되는 것으로서 이미 어느 정도 뭐한다? 어떤 걸 전제하고 하는 거죠. 즉 인간은 합리적 존재다. 따라서 A는 인간이다. 따라서 A는 어떤 존재다? 합리적 존재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다 더해서 연구한다. 그 다음 교환으로서 정치, 공공재 생산자와 소비자로서의 정부와 시민. 자,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의 존중, 전통적 정부 관료제의 실패를 지적했다. 비관료적 조직, 공공부문의 시장 경제화를 처방으로 내세우고 있다. 자, 그 다음 공언으로는 정비 실패를 지적했고 민주행정의 강조. 이 부분은 민주행정 강조죠. 고객으로 생각하고 대응성을 높였으니까. 그렇죠? 대응성이라는 게 뭐예요? 대응성이라는 게 원하는 거 해주는 거야. 원하는 거 해주는 거. 이걸 대응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서 공공선택이론은 나중에 신공공관리론이 되는데 이 어떻게 하자는가? 소비자 위주로 해주자고 그러잖아. 소비자 위주. 그렇죠? 자, 한계, 인간관이 편협하다. 사실 인간이 경제적인 인간이라고 정의 내린 건 좀 편협할 수 있겠죠. 경제적이지 않는 행동을 많이 해요, 안 해요? 인간이 많이 하죠. 그러잖아. 오늘 아침에도 이타적 행동을 하고 오신 분들도 많이 있죠.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나이 드신 분이 옆에 있으니까 살짝 비켜주는 거, 그렇죠? 넘어갈게요. 그냥 시민 참여가 활발한 선진국에 적합한 이론이고 시장 기법으로 인해서 사회적 형평성, 너무 경제적인 걸 생각하면 사회적 형평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다음 공공선택 이론 주요 부캐넌과 털럭의 적정 참여 수 모형, 이거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주사회에서는 만장일치가 좋다. 그런데 사실 보니까 만장일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적정 참여자를 정해야 된다. 그 다음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 그 다음 타부가설을 아직 안 봤고 정치가 형태, 여기까지도 봤었죠.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공공선택이론이 증명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공공선택이론이 증명하고자 하는 바가. 자, 공공선택이론이 증명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선택이론이 증명하고자 하는 바.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공공 선택이론은 정부 실패,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정부의 실패가 일어난다. 그러면 정부의 실패는 어떻게 일어나냐? 정부는 어떤 거냐? 자, 비시장 영역에서는 공공 부분에서는 우리가 뭐가 시장 부분에서는 재화가 뭐가 되겠어? 소재가 되겠죠. 재화를 서로 교환하는 거죠. 여러분 이마트 가서 물건 사고 이렇게 재화로 하죠. 근데 공공시장, 공공선택 이론에서는 뭐가 재화와 같은 역할을 하겠어? 물건과 같은 역할을 하겠어? 투표. 정치인은 많이 얻으려고 그러고, 그쵸? 그것을 위해서 정치인은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죠. 시민들한테. 그쵸? 그래서 이런 투표, 이런 선거,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면? 비시장 영역에서 재화 같은 영역이 되니까, 아까 투표가 무엇의 수단이라고 앞에 써져 있어. 여기 보면, 교환으로서 정치, 또는 교환으로서 투표나 이런 것들이 다 교환이죠. 그래서 선생님 거기 이제 그런 걸 연구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비시장 영역에는 한번 봅시다. 투표나 선거 같은 뭐가 있습니까? 투표나 선거 같은 거, 이게 시장 영역에서 뭐하고 똑같아? 재화하고 똑같아, 재화. 그 다음, 시장 영역에 소비자나 공급자 이런 게 있다면, 비시장 영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관료, 국민, 관료와 국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관료가 서비스 제공해 주는 거잖아. 그리고 국민이 소비하고, 그쵸? 그럼 관료라는 게 있어. 그러면 투표나 관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할 수 있겠어? 연구를 해본단 말이에요. 과연 합리적인가? 투표행위거나 이 관료들의 행태, 또는 여기다가 정치인, 이 공공부문이니까 정치인들의 행태가 과연 효율적인가? 합리적 자원 배분을 일으킬 수 있는가? 이걸 연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공공선택 이론을 전공한 사람들은 어떤 걸 연구한다? 정부 실패를 연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실패하니까 그 이전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 연구했어? 그 이전 사람들은 조금만 이제 확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시장 실패에 대해서 주로 연구했죠. 시장이 실패하니까 누가 맡아야 된다? 정부가 맡아야 된다. 그렇죠? 오늘 곧 할 거겠지만, 그래서 이 시장 실패 때문에 특히 경제공황이나 이런 시장 실패들이 쭉 이어왔으니까 우리가 뭐가 나왔어? 계속해서 그 이후로 자, 행정이 굉장히 커지고 복지국가가 등장하고 여러 가지가 등장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 이 시장 실패로 정부가 개입되고 적극 정부가 많이 발달했는데, 또는 큰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공공선택론자들은 어떻게 한다? 이제 이 정부가 과연 성공할 거냐? 시장에 개입해서 뭐가 일어나니까 개입해야 된다고 하니까 정부조차도 사실은 비시장 영역에서조차도 뭐한다? 성공이 일어났냐? 그게 아니라 뭐다? 실패했다. 그러면 왜 실패했냐? 투표나 선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투표나 선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인 행동이 아니더라. 자, 우리가 투표율은 높아야 된다고 그러죠, 무조건. 그쵸? 그런데 거기 봐봐요. 북해론을 보니까 투표율이 만장일치제 또는 투표율이 너무 높으면 어때요?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죠. 여기 26페이지 봐봐. 26페이지 위에 보면 투표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돼? 그렇죠. 물론 투표를 너무 안 해도 문제지만 너무 해도 문제죠. 그럼 일상적으로 우리가 선거에서 이야기하면 제일 강조한 게 뭡니까? 우리가 맨날 선거 있을 때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투표하세요.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죠. 별로 합리적인 거 아니네.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자 거기 있는 것처럼 또 투표 자체가 북한어는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자 다운스 같은 경우는 투표 자체가 아니 봐봐 보통은 투표를 할 때 10개를 선택하라 이렇게 안 하잖아 우리 어떤 대안을 할 때. 그러면 여기 강도가 이를테면 1억 쓰는 곳, 2억 쓰는 곳, 3억 쓰는 곳, 4억 쓰는 곳, 5억 쓰는 안이 A, B, C, D, E에 있다. 우리 일선에서. 그런데 어떻게 한다? 뭐 이를테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봅시다. 노인들 복지에 얼마 쓸래? 근데 A안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E안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당연히 봐봐. 자, 이거 A안 합시다. 그러면 1호? 보다는 많이 써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거 배척하겠죠. 그럼 여기 둘은 좋아하지만 여기 셋은 싫어하겠네. 그럼 여기 넷은 싫어하니까 여기 안 되죠. 여기 둘만 좋아하고 셋은 싫어하니까 안 되죠. 그럼 결국은 극단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반영된다 안 된다. 반영이 안 되니까 이것도 별로 합리적인 제도로 말하기는 어렵다. 이게 중요투표자 이론이고, 그렇죠? 자, 뭐 이를테면 투표의 역설 같은 것을 주장한 투표의 역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자 뭐가 일어날 수도 있다. 자, 투표의 역설에 의하면 아예 대안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야 지난주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좋아 여기 연구했어요. 그래서 투표 그렇게 썩 뭐 어떤 행동은 아니다. 합리적 행동이 아니고 투표에서 자원을 배분한다면 그러면 합리적 자원 배분은 아니겠죠. 그 다음 관료들 행동이 어떠냐 이제 이 생각을 해봐야 돼. 관료들이 과연 그러면 이 파레토 최적이 되도록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느냐. 그렇죠? 어쨌든 시장에 비해서 더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시장은 자기가 돈을 내는 거니까, 자기가 돈을 내서 사는 거니까 훨씬 뭐 하려고 노력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데 관료들은 자기 돈으로 쓰는 거 봤어 못 봤어? 다 세금이죠. 그러니까 뭐하고 절연돼 있어. 비용하고 실제 이걸 사용하는 사람하고는 절연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리스카텐 같은 사람부터 이제 일단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리스카텐은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오늘 수업 들어갑니다. 28페이지 보니까 잘 되어 있는데 원래 시장 같은 데에서 최적 생산은 뭐야? 최적 생산은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거, 그쵸?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것이 최적 생산이란 말이에요. 그쵸? 자, 10,000원을 갖고 있어 사과를 사더라도 10,000원을 다 쓸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되겠어? 10,000원 내에서 이를테면 3개 먹을 때가 제일 효과가 좋아. 그 다음 그때 먹을 때가 제일 어떻게 돼? 비용이 낮으면 3개만 사야 되겠죠. 이를테면 한번 봅시다. 예를 한번 간단히 들어보면 이런 거였어요. 이제 이게 한계 편익이라는 것은 한계 편익은 어때요? 한계 편익은 이렇게 서서히 줄어들죠. 사과가 5개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첫 사과를 먹을 때는 어때요? 굉장히 맛도 좋고 정말 꿀 같잖아. 근데 연거푸 2개 먹어봐. 조금 떨어지죠. 3개 먹어. 4개째부터는 속 아파서 안 좋겠죠. 그렇죠? 그럼 자 여기가 10,000원어치라고 합시다. 이거 많이 1,000원어치라고 합시다. 1,000원. 그러면 몇 개만 사겠어? 3개 딱 샀더니 비용하고 딱 맞아. 하나 비용. 그럼 거기서는 다 수익이 남잖아. 수익이. 여기로 내려가 버리면 이제 수익이 떨어지는 거지. 다 4개 살 때부터는 이제 수익이 떨어지니까 10개를 다 사야 되겠어? 3개만 사야 되겠어? 3개만 사야 되겠죠? 그런데 관료들은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얼마 갖고 있어? 10,000원 갖고 있는데 내 돈이 아니야. 세금이거든. 그러니까 10,000원어치 사버려 그냥.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니스카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특히 관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관료들은 우리 부처에 내가 이 뭐가 있으면 돈을 많으면 힘 있는 부처 같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 부처에 어떻든 예산을 뭐 하려고 한다. 극대화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비용 이 순이익의 최대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져올 만큼 다 가져오고 쓸 만큼 다 써서 뭐 하자? 그 다음도 또 그 많은 비용을 받아내자 이런 생각을 갖겠죠. 그래서 거기 어디에다 쓴다는 거야? 자, 총 비용과 어떤 것이 봐봐. 정치가는 순편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반면 관료는 비용이 예산에서 충당되어야 한다는 점에만 관심을 갖고 뭘 추구한다?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료들의 예산 극대화 추구 성향으로 해서 공공재는 항상 과잉 생산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사과 3개만 사도 되는데 10개씩 사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니까 덧니비라는 사람이 거기 덧니비 있죠? 자, 관청 형성 이론을 이야기해요. 쉽게 말해서 맞다. 관료들은 공익을 생각 안 한다. 국가 생각한다면 돈 아껴 써야지. 그쵸? 세금인데. 사익 생각하는 거 맞다. 단 관료들도 사람마다 기구나 이런 데에서 뭐가 된다. 다 다르다. 꼭 예산을 다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예산 극대화해 놓으면 자기는 예산에 대해서 책임을 어느 정도 돼야 되니까 어때? 골머리만 아프다 이 말이야. 자기 고위층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자기가 부담해야 될 책임은 커지는데 하위층들에게는 이 편익이 커질 수 있겠지만 자기에게는 비용이 크다 보니까 꼭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에 따라 다르다 거기. 자 보니까 지위, 예산 종류, 기간 유형에 따라 다르다. 그쵸? 자, 기관이 뭔 말이냐면 아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고위직들은 굳이 예산을 많이 따는 데가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야. 자기가 관청 예산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아야 좋은 거죠. 아니 보통 장들은 뭘 줘? 거기에서 어느 정도 차용할 수 있는 것들을 주죠. 그런 것들이 관청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냥 운영비만 주는 것을 핵심 예산이라 한다면 그런 관청 예산이 될 수 있으면 많은 게 좋겠죠. 자기들이 쓰는 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 고위직들은 관청 예산을 많이 쓰려고 하고 주로 그 다음 고위직들은 자기가 뭐 하는 거, 일 많은 것도 별로 안 좋아해. 그렇죠? 단순한 것, 일하는 것들을 고위직들이 좋아하겠어? 그런 것들은 다 지방으로 보내거나 거기 있는 것들 어떤 걸로 거기 보니까 고위직들은 어떻게 접근한다고 그랬습니까? 집행 업무에 해당되는 것들은 민간 유탁시켜나 조달청 같은 거. 조달청이 대표적인 책임 운영기관이죠. 쌤, 조달 업무 얼마나 힘들어. 조달 업무는 뭐냐면 공무원들이 뭐하면 부탁하면 그거 공무원 볼펜 부족해요. 뭐 부족해요. 그럼 그걸 뭐 해주고 사주고 또는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것 돈 지불하고 이런 업무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업무를 고위층들이 자기가 하고 싶겠어?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 군대 용어로 뭐 따까리라고 그럽니까?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그러면 다 어디에 맡겨버려. 그냥 여기는 지방으로 이관하거나 사무 자동화시키거나 책임 운영 기관에 맡겨버린단 말이야. 자신들은 그래서 그런 걸 뭐라 그래? 왜 분봉시켜? 마치 벌이 분봉하죠. 자, 벌이 너무 많아지면 어때? 또 하나 분봉시키잖아. 마치 그런 모습으로 보이더라. 그다음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또 이제 보통 그런 걸로 시험에 나왔는데 또 하나는 만약에 그래서 관료 이기적 행동 한번 볼까요? 행태. 고위 관료들은 반복적 일상생활 자율성이 낮고
시민의 눈에 잘 노출되어 있는 개선 기능보다는 창의성을 용어하고 자율성이 높이며 시민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참모 기능을 더 선호한다. 그렇죠? 그래서 하위 관료들은 예산 극대화 원칙은 예산 극대화 편익은 크지만 예산 극대화를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하위들은 수단 없잖아. 예산을 가져올 수단이 없으니까 그냥 예산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한 선생님들이 들어갔는데 예산 따옵니까? 어디 가서? 뭐 관심도 없죠. 그렇다는 거야. 그 다음 이제 이 어떤 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기관 유형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야. 자, 여러분 봐봐. 교육부 예산은 거의 대부분 교육부에서 쓰겠어? 아니면 일선 다 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 예산이겠어? 거의 대부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예산이에요. 교육부는 예산을 받아서 실제로 자기가 쓰는 건 거의 없고 17개 시도교육청에 다 내려보내고 각급 학교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예산 극대화하려고 노력해봐야 뭐겠어? 별로 상관이 없겠죠. 자기랑. 그럼 굳이 그렇게까지 극대화하려고 노력 안 하겠죠? 그냥 핵심 예산 자기들 운영비 쓰는 데나 뭐 하겠어? 관심 있겠죠? 그러니까 무엇에 따라 다 달라? 기관에 따라 다 다르다. 이게 뭐다? 덧립의 이론이에요. 그러면 핵심이 이겁니다. 자, 리스카는 맞아. 네가 맞는 건 딱 하나 있어. 관료들이 공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익을 추구해. 대신 무엇에 따라 다 달라? 지위에 따라서, 예산 종류에 따라서, 기관 유형에 따라서 예산을 어떤 예산을 극대화하는지 또는 예산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을 수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무엇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다르다는 게 덧립의 이론이고, 덧립의 이론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죠.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쌤 지난주에 문제 풀 때 덧립의 문제를 잠깐 풀었는데 안 풀었구나. 덧립의 문제는 쌤 163페이지에 우리 책 163페이지에 26 니스카텐에 따르면 최적의 서비스 공급 수준은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맞죠? 니스카텐의 예산 극대화 이론과 덧립의 관료 형성 이론 모두 관료를 자신의 이익과 효용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가정한다. 이것도 맞죠? 쌤 163페이지에 26, 27입니다. 그 다음 28. 덧립에 따르면 관청 형성의 전략 중 하나는 내부 조직 개편을 통해 정책 결정 기능과 수준을 강화돼 일상적이고 번잡스러운 업무는 분리하고 이전한다. 아까 분봉화 시킨다고 그랬죠. 외부 분봉화. 다시 읽어봐. 거기 자기들은 정책 결정 기능 같은 것들 좋아하고, 그다음 일상적이고 번잡스러운 업무는 고위층들은 자로 외부화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방에 맡긴다든가 또는 책임 운영 기관 형태로 운영한다고 그랬죠. 자, 29번 니스카덴에 따르면 예산 극대화 행동은 예산 유형과 직위의 관계, 기관 유형, 시대적 상황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 이건 니스카덴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였어요? 선생님 29번 163페이지 163페이지 뭐 학원 가져왔어요? 선생님 여기 가보면 상권 있어요. 저기 상권 가보시면 선생님 이거 어때요? 선생님 29번은 덧립이 29번 덧립 이야기죠. 30번 덧립의 관청 형성 모형에서 고위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화나 유탁 계약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 기관을 통해 맞죠? 우리 쌤도 상관한 거예요. 자, 일단 덧립이까지는 합시다. 31번 덧립의 관청 형성 모형에서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을 소속기관의 예산 극대화를 추구한다.
고위직 관리들은 소속 기관에 예산 극대화하니까 자기 스스로 관청을 형성하고 관청 예산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합니까? 관청 예산이라고 그랬죠. 자, 32. 덧니비의 관청 형성 모여서는 중하위직 관료들은 주로 관청 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는다. 관청 예산은 우리가 쉽게 해서 어떤 걸 이야기한다 그랬어? 운영비 말고 누가 쓰는 거, 기관장들이 쓰는 거 있죠? 그런 걸 관청 예산이라고 그래. 기관장들에게 쓰도록 하는 거. 그럼 기관장들이 쓰는 돈에 대해서 중하위직들은 관청 예산에 안 나와. 그걸 갑자기 생각했네. 그걸 무슨 비라 그러지? 이를테면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 쓰는 거 있잖아. 그냥 자기가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쓰는 거. 관청의 장이 되면 특별하게 자기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뭐 1,000만 원 준다, 몇 천만 원 준다 해서 그걸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관청 예산이라고 그래. 기본 운영비 플러스 그런 것들을 관청 예산이라고 그래. 그다음 거기 덧니비 마지막 33번. 덧니비 관청 형성 모여서 관료들이 정책 결정할 때 사적 이익보다는 말이 아니죠. 둘 다 리스카덴이 됐든 덧니비가 됐든 공적 이익보다는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다음 보면 34 부캐넌의 리바이던 가설. 부캐넌의 리바이던 가설은 우리가 보면 27페이지 한번 보시면 리바이던 가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책 27페이지에 그래서 부캐넌은 우리 선생님 27페이지 오늘 요약집 27페이지 보니까 리바이던 가설이 있죠. 거기에 거기 보니까 누가 부캐넌. 자, 우리가 이 채택도 안 될 건데 A안, B안, C안 뭐 이런 게 있는데 자기 지역 도로 건설해 주는데 채택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때?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 지역 나 이거 챙겨줘. 너네 지역 이거 챙겨줄 때 뭐 할게? 찬성해 줄게. 만약에 뭐 이것 갖고 찬반으로 투표를 한다 그러면 서로 간에 롤링해서 우리 쪽 다리 놔주는 거 찬성해 주면 내가 니네 뭐 이를테면 다른 거 공항 건설해 준 거 찬성해 줄게. 또는 뭐 이 하천 개선해 주는 거 찬성해 줄게. 그러다 보면 서로 간 롤링 하다 보면 부담이 어떻게 되고 있어? 재정부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어때요? 국회에 가보면 쪽지 예산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재정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게 누구 생각이다? 부캐넌의 리바이던 가설이라고 한다. 뭐 이 정도로만 알아주십시오. 시험에는 딱 한 번 나오는 문제인데.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타부가설은 이건 지방행정에서 조금 어울려요. 올 화요일 날 할 건데, 이번 주 보강할 때도 할 건데, 이건 지방행정 할 때 여러 번 나오니까 그때로 한번 옮겨가 봅시다. 자, 오늘 특히 이제 신제도주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신제도주의 시험에 최근에 잘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나오고 있는 부분, 그렇죠? 그래서 신제도주의
이건 어떤 걸 이야기할까? 도대체 왜 신제도주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런 신제도주의가 나왔을까? 그죠? 자, 일단은 이런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인간이 의지를 갖고 어떤 선택을 할까? 그죠? 자, 우리 특히 경제학에서와 같이 어떻게 완전히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경제적 효율성 있는 선택을 하는 걸까? 아니면 뭔가 다른 곳에 구속을 받지는 않는가? 그렇죠? 그 중에서 제도주의는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이게 바로 신제도주의. 제도나 보이지 않는 관습, 구조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게 신제도주의. 그렇죠? 자, 그래서 개념 및 이론적 특징에서 쌤 이제 거기 신제도주의 앞에 구제도주의는 그냥 어떤 것들이 영향을 준다, 뭐 법과 제도가 영향을 준다 이런 식으로 살펴봤는데 굉장히 피상적으로 살펴본 거야, 쌤. 그래서 신제도주의의 접근 방법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사회 구조화된 측면으로서 제도적 맥락 속의 개인 행동의 규칙성을 긍정하고 제도의 안정성, 그다음 문화론적 접근 방법, 집합주의적 접근 방법. 물론 집합주의적 접근 방법도 특징인데 합리적 선택이론은 꼭 집합주의적 접근 방법을 쓰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를 모두 포괄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서의 제도이다. 그렇죠? 자, 제도가 개인을 제약하지만 개인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제도가 변할 수도 있다. 뭔 소리인지 다 뜬구름 잡기 식으로 돼 있죠. 그럼 하나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제도주의와 비교는 조금 이따 설명하면서 하도록 하는데, 구제도주의는 거기 있는 거 비교 나와 있죠. 비교. 특히 이 구제도주의에서 이 제도라고 할 때 기관이라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발전행정론의 기관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서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데 주로 중점을 두는 것이 구제도주의입니다. 그럼 신제도주의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신제도주의는 뭐라고 나온다고요?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죠. 역사적 제도주의하고 역사적 신제도주의하고 사회적 신제도주의하고 그다음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그렇죠? 자, 우리 쌤들 내일은 오늘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내일 예상해라 그러면 오늘 살았던 거 비슷하게 예상하죠. 내일 또 아침에 와서 여기 앉을 거고 비싼 행정법을 들을 거고, 그 다음 한 4시 되면 집에 갈 거고, 집에 가면 밥 먹을 거고, 밥 먹고 공부 좀 하다 잘 거고, 다 예상할 수 있죠. 왜 우리 행동이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갖고 마음대로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거의 우리가 이런 것들은 예상이 되죠. 그럼 뭔가가 우리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 갑자기 우리가 내일 갑자기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삽니까? 완전히 다르게 행동할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걸 예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상해? 자, 역사적 제도주의는 특히 이제 정치학에서 발달했는데 많은 정치학적 결정들이 보면 우리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우리가 중세인들의 삶들이 그대로 중세에서 이어졌지 그렇게 변하지 않았죠. 그리고 모든 제도, 뭐 이를테면 이제 조금 설명했지만 하천관리에 관해서 여러 대통령이 나왔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관리하기 전까지는 하천관리에 대해서 어떤 행동들을 보였어? 거기 있는 직원들이 거의 비슷한 행동들을 보였고 우리는 그러리라고 예상을 했겠죠. 조금 더 크게 보면 자,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민중들의 삶들은 오늘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겠죠. 이처럼 왜 이렇게 우리가 인간들의 행동들이 이렇게 일정하게 계속될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모든 인간들의 행동들은 대부분의 인간들의 행동은 맥락의 사회적 맥락, 역사적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맥락에 그 사회, 그 역사적인 사회적인 맥락에 우리가 만약에 조선시대 살았다면 지금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어요? 그냥 분명히 지금 밥 먹고 밭에 갈까? 노래 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런 맥락 속에 우리가 지배되는 거 분명하죠? 역사적 맥락. 그래서 자, 이 역사주에서 가장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봐요? 가장 중요한 말이 경로우전성이란 말이 있어요. 경로우전성. 지속성과 경로우전성. 지속성과 경로우전성.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걸 하지 바꿀까? 왜 좋은 걸 하지?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훨씬 좋은 수단이 있더라도 한번 자기가 사용했던 걸 계속 사용하고 있죠. 조금 더 나은 걸 하지 왜 그럴까? 그렇죠? 왜 이건 이제 역사적인 거 아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조금 뭐 할 때 얘는 키오스크라고 그러죠. 이거 누르는 거 굉장히 편하잖아. 사실은 뭐 주문할 필요 없고 자기가 알아서 뭐 굳이 팀 튕겨가면서 주문할 필요 없고 주소서 주문할 필요 없고 기계를 사용하면 좋은데 왜 그분들은 안 할까? 수학 체증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 체증의 법칙은 초기 비용은 많이 드는데 한 번 해보면 두 번, 세 번, 네 번 할 때는 비용이 거의 잘 안 드는 게 수학 체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제도를 딱 처음 마련할 때 우리가 인터넷 같은 것도 봐봐. 처음 설치할 때 되게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인터넷 하려고 하는데 비용 들어 안 들어? 거의 안 들죠. 근데 자 갑자기 새로운 게 나왔다 그러면 선생님들 갑자기 새로운 거 하려면 또 초기 비용 들어가야 되니까 바꾸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이미 학습 효과 때문에 은행에 가서 하는 게 더 좋아. 인터넷 뱅킹보다. 이 사람들은 일단 한번 이 통장을 만들어 놓고 했으니까. 그러다가 또 뭐가 그러니까 지금 이건 어떤 걸 설명하고 있어?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들을 잘 설명해주고 그 다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경로우전성. 왜 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지도 잘 설명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특히 무시 못할 정도로 거래 비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걸 바꾸려고 해. 자, 좀 안 좋아서 바꾸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거래 비용이 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자, 만약에 키오스크 같은 거 사용하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이 정보를 또
나이 드신 분이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굉장히 많이 돈이 들 수도, 거래 비용이 든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운동 삼아 은행 갔다 오지 이런 생각하겠죠. 사실 저도 지금 어떤 거냐면 스타벅스 커피를 요즘 다 뭘로 주문해? 핸드폰으로 주문하잖아. 근데 나도 그거 배워볼까? 이런 생각하는데 여전히 그거 꺼려지고 있어요. 지금 꺼려지고 있어. 안 해줘. 아, 이거 배우려면 머리 아프고 또 이거 어떻게 다운받아 놓고 뭐 이렇게 어떻게 그냥 가서 좀 줄 쓰고 해버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한번 배워놨잖아. 내가 학습 때니까 수학 체증에서 이미 학습된 건 어때? 비용이 거의 안 드니까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새로운 거 배울 필요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어떤 제도든지 경로 우선성을 갖고 있는다. 그걸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자 한번 봅시다. 거기 단절적 균형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역사적 전환점, 단절적 균형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역사적 균형, 역사적 전환점, 단절적 균형 이제 그게 잘했어. 어떤 것이 더 이상 못한다. 전쟁이 일어났거나 혁명이 일어났거나 그러면 완전히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뭐가 된다.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어때야 돼 우리가? 이제 조금 봐봐요. 오프라인 은행을 쭉 쓰다가 요즘 오프라인 은행들 너무 없죠. 아니 진짜 한번 여기서 농협 찾아보려면 저기까지 가고 그래야 된단 말이야. 옛날에는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서서히 이렇게 없어지면 이제 도저히 너무 멀어.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뭐가 생긴단 말이야. 거기같이 이 단절적 균형이 생긴다는 거. 참다 안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 우리가 단절적 균형이라고 그래요. 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역사적 전통주의니까 쭉 이렇게 자라왔다가 갑자기 뭐가 됐어? 프랑스 혁명이 됐어. 그러면 그 전과 그 이후의 민중의 삶은 각해서 다르겠어. 생활들이 갑자기 자 노예제도가 해방됐어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갑자기 거기 노예하던 사람들이 나 니네 가서 살아. 그럼 완전히 생활이 달라질 수 있어 없어? 똑같은 행동을 보일 수가 없잖아. 그걸 뭐라 그래? 단절적 균형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혁명이 일어나거나 또는 뭐가 되거나 꼭 이 단절적 균형이 무엇에 일어나는 것만 아니야. 어떤 사건에 일어나는 것만 아니라 어떤 정책 결정자가 바꿔버려. 4대강 그대로 하지 말고 바꿔. 그대로부터 어때? 갑자기 4대강 바꿔질 수 있겠죠. 하천관리가. 자, 지난 정부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펼쳤어. 그래서 지금까지 에너지 쭉 했다가 갑자기 태양광하고 뭐 해라 그러면 또 그것에 종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돼 있어? 바꿀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 단절적 균형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왜 이게 유용하냐? 자, 제가 건강보험에 대해서 쭉 연구를 했어. 저는 요즘 국민연금에 대해서 쭉 연구했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하는 행동들은 거의 관행적이야. 똑같이 하고 있어 그냥. 그렇죠? 그런데 어느 시기 딱 되니까 도저히 이제 안 돼. 연금이 도저히 뭐한다? 이대로 줬다가 연금 다 떨어지게 생겼어. 그럼 연금은 갑자기 바꿔야 되겠어. 그럼 연금 지금은 이제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원래는 이 정부 들어오면서 연금을 개혁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연금이 이제 더 이상 수용을 못 한다면 다 고갈돼서. 그럼 어떻게 돼? 거기서부터는 전혀 다르게 또 바꿔서 하겠죠. 이런 정책 결정들을 역사적 제도주의하면 설명이 잘 돼 안 돼? 아니 잘 되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정책들이 쭉 이어왔다가 갑자기 정책이 변화되는 걸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 그냥 편하게 우리 생각을 해봐. 지금 쭉 우리가 이 군사독재 시대에 쭉 살다가 갑자기 민주주의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것들도 정치제도 갑자기 바꿔진 거잖아. 그쵸? 그런 것들도 뭐 할 수 있어? 설명할 수 있겠잖아. 역사적 제도주의를 활용하면. 그래서 역사적 제도주의를 활용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도 다 설명할 수 있어. 갑자기 수능제도가 되는 거, 수능이 나온 거, 입시제도가 갑자기 변했죠. 관행처럼 쭉 사용하다가 갑자기 변했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입시제도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들도 어느 정도 이런 걸로 설명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물론 설명될 수 없는 영역도 있겠지만 가능한 영역도 많이 있겠죠. 여기 이해됐어?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어? 쌤, 그러면 여기 봐. 제도를, 지난 것만 읽겠습니다. 제도란 했을 때 정형화된 패턴으로서의 제도, 경로 우조선을 갖는 제도를 말하고, 제도를 장기간의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된 인간 행동의 정형화된 패턴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럼 이 역사적 전통으로 형성됐으니까 지속성을 갖고 경로 우전성을 갖는다. 그런데 가끔은 전혀 다른 상태로 제도가 변화되기도 한다. 그걸 설명할 때는 우리가 역사적 전환점, 그다음 단절적 균형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됐죠? 일상 삶도 우리가 근데 물론 이들은 개인적으로 설명은 안 해. 그냥 사회가 전체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정책이나 이런 개인 사람이 변하는 건 설명 안 하지만 개인 사람에게 적용해도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 쌤이 전부 다 지금 인터넷 뱅킹 쓰죠? 부모님 인터넷 뱅킹 안 쓰시죠? 쓰십니까? 미안해요. 안 쓰신 부모님들도 이게 거의 다 점포들이 다 사라지고 인천 하나 남았어. 만약에 신한은행이 하나 남았어. 그래서 저기서 거기 신한은행까지 가려면 2-3시간 걸려. 이러다 보면 참겠어 못 참겠어. 한계치가 왔어. 그러면 뭐 한다? 바꿀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게 단절적 균형이야. 그래서 전혀 다른 패턴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단절적 균형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왔냐면 고고학, 생물고고학, 고고생물학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지질학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어느 시대 갑자기 이 시기에서 이 시기로 변화된 시기가 있겠죠. 지질학 잘 모르지만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무슨 시기에서 무슨 시기로 그러니까 그 연구한 사람들을 보면 갑자기 그게 변한다는 거야. 갑자기 그게 다르면 갑자기 변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걸 단절적 균형이라는 말로 썼어요. 그걸 여기서 가져다 쓴 거예요. 그 다음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 다음 연구 방법론 방법론상 개인주의가 전체주의. 자, 개인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봐. 전체적으로 어떤 연금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는 건강보험이 어떻게 변했는지 할 때 개인을 두고 하는 거야? 그 사회를 두고 하는 거야? 그 사회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전체주의죠. 그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 다음 우리 스님들이 중범위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중범위 수준 분석이 뭐냐면 이건 이런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자, 민주주의가 공산주의가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그럼 너무 크지. 민주주의가 공산주의 굉장히 큰 범위주잖아. 민주주의 엄청 크잖아. 민주주의 한 나라가 한두 개야. 그렇죠? 그런 것들은 포괄적인 아주 대범위 이론이라면 중범위 이론은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단과 관계에서 나오는 것 또는 정당의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들로 따진다는 거야. 그러면 연금 제도가 이렇게 변할 때 또는 건강보험 제도가 변할 때 집단과 집단의 관계 또는 정당 관계 정당들 간의 관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 학력교사에서 수능으로 바꿔줬다. 또는 우리가 뭡니까 이 입학사정관제도 이런 걸로 바꿔줬다. 자, 봐봐요. 우리가 뭐가 있었어? 지속성이 있었어. 입시제도에서 쭉 지속성이 있다가 갑자기 입학사정관으로 바꿔지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 없었어?
전혀 학생들이 다른 태도로 행동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갑자기 학교 생활, 그 전까지는 학교 생활, 뭐가 중요해? 시험만 잘 보면 돼. 이런 생각했다가 갑자기 이런 거 있으니까 학교 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굉장히 생활이 바꿔졌죠. 패턴이 바꿔졌죠, 행동들이. 그럼 그건 뭐 때문이야? 뭐 이를테면 A당과 B당이 있는데 B당이 갑자기 뭐가 돼? 권력을 좀 잡아서 B당의 힘이 더 강해져서 그런 제도로 써졌다. 그럼 이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건 중범이야. 그런데 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바꿔졌기 때문이야. 이러면 완전히 큰 범이죠. 그래서 많은 연구들은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해버리면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 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 변했다면 여러 가지가 요인들이 작용해버리겠죠. 그래서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중범위 정도에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연구한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해하고 나니까 별거 아니네, 하나도. 그쵸? 그래서, 자, 방법론상 개인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 중범위론, 그 다음 귀납적 방법을 이론화한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하고 좀 달리 어떤 거다? 그렇죠.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 C라는 사건들을 쭉 모아보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거야. A에서 어떤 일이 났고 B에서 C에서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전체적으로 연결해 보면 여기까지가 경로 의존성이 입각에서 이루어졌고 여기서부터 단절적 균형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또 지속성과 경로 의존성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귀납적 방법이다. 자, 역사 제도주의가 이거야. 그러니까 영어만 잘 알아두시면 돼. 자, 다시요. 지속성과 경로 의존성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역사적 전환점을 맞아서 역사주의니까 그 다음 단절적 균형이 생깁니다. 그 다음 우리가 방법론으로 연구할 때는 한 명 한 명 개인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적 변화를 연구했습니다. 전체주의. 그 다음 범위를 너무 확대시키는 게 아니라 중범위 이론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거 방금 6, 7가지만 알아두면 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자, 선생님들 혹시 질문 있어? 역사적 제도주의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려놓고 읽으면 다 읽어지죠? 혹시 질문?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